지난 첼시전 무모한 파울로 퇴장을 당하며 팀의 역전패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로메로 선수는 퇴장 후로 3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요. 현지에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로 꼽혔던 이 로메로 선수의 욱하는 성질, 이 부분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과연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죠. 옵타에서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내용 살펴볼 거고요. 현재 토트넘 센터백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첼시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팀을 실망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며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그간 많이 해왔던 행동이고 올 시즌 좀 줄었다고 했지만 다시금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토트넘이 로메로를 고수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볼 때 로메로의 첼시전 레드카드에서 가장 화났던 부분은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던 행동이었냐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로메로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무리해서 행동하면서 레드카드를 얻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로메로가 사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격적이고 전방적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픈플레이 터치를 보시면 이 하프라인까지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과 중앙부터 다 좀 넓은 방면을 활동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좋게 보면 칭찬으로 갈 수 있지만 가끔은 이런 너무 멀리 나가는 경향과 성급한 행동 때문에 조금은 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팀에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올 시즌은 지난 시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로메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임명이 되고 부주장으로 제임스 매디슨과 로메로 선수가 팀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한층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 부주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좀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실제로 시즌이 시작되고 4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한 번도 파울을 범하지 않았고요. 2023 시즌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즌을 보냈고 심지어 지난 시즌 마지막 8경기에서 15개의 파울과 4개의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로메로였는데 이번 시즌 4경기 동안은 한 번도 파울을 범하지 않는 등 정말 이번 시즌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받던 로메로 선수였거든요. 심지어 6번째 경기 때 드디어 경고를 받은 건데요. 그마저도 라이벌 팀인 아스널과의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로메로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쳐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라운드 때 본머스전에서 사실 아찔한 태클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요.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이 앙투안 세메뇨 선수를 향해 매우 위험한 태클을 날려서 당시에도 사실 파울이냐 아니냐로 좀 이야기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 로빈스 준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넘어갔고 당시에 이제 본머스 선수들이나 세메뇨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죠. 이번에 첼시전 또 위험한 태클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메로의 운이 다 소진된 것이다. 본머스전 때는 운 때문에 카드를 안 받은 것이지 사실 카드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운이 없고 파울과 경고가 다시 그의 몸에 스며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첼시전 실제로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레드카드를 받은 로메로 선수입니다. 전반 25분에 볼경합 이후 넘어지자 일어나는 척하면서 콜윌 선수 종아리를 오른발로 찬 것인데요. 주심이 이를 보지 못해서 그 현지 카메라가 이거를 리플레이 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후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스터드가 들린 채로 이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국가대표 동료인 선수죠. 엔조 페르난데스에게 무모하고 매우 위험한 태클을 감행한 것입니다. 주심은 직접 확인한 뒤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태클은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태클이었고 살인적인 태클이었다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로메로가 사실 이런 태클로 팀을 실망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로메로고요.
이 부분은 기록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로메로 선수가 2021년 8월 이후로 현재까지 4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는데요. 이는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라고 합니다. 또한 4번의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이는 크레이그 노슨, 루이스 덩크, 윌프레드 은디디가 각각 5번씩 내준 것을 합쳐 총 3명의 선수만이 넘을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AC 밀란전에서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의 역전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요. 또 로메로의 출전 정지로 인해서 강등권인 레스터시티에 4대1로 완패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가 페널티킥을 내준 4경기에서 2패를 기록했고요. 1무 1승을 기록했는데 이 1승만은 해리케인 선수의 득점 때문에 겨우겨우 이긴 승리였고 사실상 정말 팀의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로메로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문제점은요. 코릴의 킥과 같이 좀 운이 좋아서 넘어간 거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4번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는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쿠쿠렐라 선수의 머리를 무의식적으로 잡아당기는 행위까지 해서 크게 또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같이 좀 공격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로메로 선수의 이 같은 모습에 많은 팬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었고 로메로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이었는데요. 올 시즌 판더펜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그런 단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로메로가 정말 성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번 채시전을 계기로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준 로메로 선수입니다. 올 시즌 로메로의 활약은 정말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키 판더펜 선수와 함께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파트너십을 보유한 수비조합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속도와 공격성, 기술력을 겸비한 두 선수는 토트넘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서 정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다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했고요. 811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한 748회를 성공했다고 하니까요. 볼 점유 기반 축구로 원활하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로메로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같이 출전 정지를 당하면서 현재로서 큰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여기 토트넘 스쿼드 뎁스 보시면 특히 수비진이 굉장히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 사실 지난 여름에 센터백도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겨울로 미뤄진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로메로 선수가 출전 금지를 당하고 또 지금 판더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큰 위기에 봉착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메로와 판더펜 중 한 명이 결장했을 때 경기력이 얼마나 하락하는지는 극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에릭 다이어가 사실상 10라운드까지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만큼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일선 자원에 대해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둘이 사실상 토트넘의 공격 축구, 안정적인 축구를 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두 선수가 이탈하면서 당장 울브스,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두 선수가 없이 에릭 다이어와 나머지 한 자리, 이 자리가 지금 호이비에르가 될 거라는 소리도 있고요. 벤 데이비스가 될 거라는 소리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건 주전 센터백이 아닌 선수와 또 센터백 조합에 맞춰서 꾸려가야 된다는 건데 임시 수비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거겠죠. 그 가운데 울브스, 아스톤빌라, 맨체스터 시티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크게 치명적으로 와닿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온전하다고 했을 때는 토트넘 팬들은 올 시즌 경기력으로만 봐서는 적어도 이 3경기 중 2경기 정도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해놨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3경기 정말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연패를 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브스는 실제로 뉴캐슬과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맨시티 상대로는 또 이기기도 했죠. 또 빌라는 에메리 감독 지휘 아래서 굉장히 또 탄탄하게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의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도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체는 설명합니다. 이 센터백 결장이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려면 2020-21 시즌 리버풀을 떠올리면 된다.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빠져있었을 때 리버풀이 고전했던 걸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팀에 있어서 센터백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토트넘은 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비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로메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영입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물론 로메로의 활약이 이번 시즌 최고의 센터백과 비교될 만했지만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한다고 하면, 또 상위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맨체스터 시티의 후벤 디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한 건 로메로가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확실히 신뢰성이나 규율 측면에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58경기를 치른 반 다이크 그리고 살리바 및 디아스는 모두 같은 기간에 레드카드를 단 한 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로메로는 평균적으로 3.3경기마다 옐로카드를 받고 있고 디아스는 8경기마다, 살리바는 10경기, 반다이크는 11.2경기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치면 보통 3,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로메로가 급히 태클을 날리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 반복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토트넘이 정말 우승 경쟁, 상위권 경쟁을 할 거면 로메로의 주전 자리를 놓고 영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메로는 여전히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팀을 다시 실망할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고쳐질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에 매체는 로메로를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센터백 자원을 영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경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던 판더펜 선수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판더펜은 수술을 필요하진 않을 것이지만 장기 부상 결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1월까지는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 토트넘에게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에 영국 현지 매체는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센터백 선수들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토크 독점 기사 보도에 의하면 토트넘이 센터백 영입 후보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 세리에 A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수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월에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본머스,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풀럼의 영입을 주시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외에 다른 팀으로도 영입 대상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센터백 영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토트넘은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 선수, 첼시의 트레보 찰로바 선수,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 선수,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 선수를 둘러싸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로까지 확대를 해서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켈리는 1월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한 부분이고요. 게이 같은 경우는 시즌 중반에 이적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찰로바, 아다라비오의 영입이 더 유력할 수 있지만 토트넘은 잉글랜드 밖에서도 영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스카우터들은 지금 샬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로 이적한 일본 선수인데요. 이타쿠라코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토트넘이 재검토를 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 그를 데려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 독일 무대가 토트넘이 팀 빌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벤투스의 글레이송 브레머 선수, 토리노의 페르시루스 선수도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머가 유벤투스 잔류를 원하고 있고 스위르스 역시 무릎 C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번 겨울 이적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요. 토트넘의 유력한 영입 후보로 로이드 켈리를 꼽았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본머스의 수비수 로이드 켈리는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 간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켈리는 왼발잡이로 전 잉글랜드 21세 이하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레프트백도 소화할 수 있고 클럽의 자국 출신 커터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포스테코글루 사단의 수비 코치를 맡고 있는 맷 웰스 코치가 본머스 시절 스코파커 조수로 함께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켈리 선수와 함께 했고 그를 되게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에릭 다이어 선수가 이번 겨울에 무조건 매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토트넘이 원하는 센터백 영입을 못한다면 다이어가 시즌 도중 팀을 떠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현지 매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토트넘의 센터백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앞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로이드 켈리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98년생으로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 신장 190cm의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센터백뿐만 아니라 레프트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현재 본머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 데뷔는 못했지만 21세, 20세 10경기, 9경기씩 소화한 경력이 있는 선수고요. 장점으로는 빠른 주력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켈리의 지난 시즌 최고 속도가 시속 35.42km였다고 하는데요. 190cm라는 키에 35.42라는 엄청난 주력을 선보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판더펜 선수의 지난 시즌 최고 속도가 35.97인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빠른 주력으로 라인을 높게 올리고 후방에 센터백 2명만 놓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적인 필수 요소를 하나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스타일이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선수가 플레이적인 면에 있어서 판더펜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진 패스를 많이 시도하고 성공률 또한 괜찮은 편인데요. 롱패스 또한 뛰어난 편인데 이 왼쪽 풀백 출신이라 그런지 또 롱패스의 정확도도 높은 편이고요. 또 볼을 직접 끌고 가감하게 올라가 패스로 또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에서 판더펜 선수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장면 보시면 지난번 판더펜 선수가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와 공격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많이 연출됐는데 실제로 켈리 역시 하프라인 위까지 가감하게 오버래핑한 이후에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켈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공중볼 경합 능력인데요. 단순히 큰 키 때문에 공중볼을 잘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중볼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치명적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리몸이라는 겁니다.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발목 부상으로 102일을 결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지난 시즌은 없지만 2020-21 시즌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30일간 빠졌던 경험이 있고 19-20 시즌 같은 경우도 250일간 결장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부상을 당하면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요소일 수 있겠고요. 분명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토신 아다라비오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살펴볼 텐데요. 풀럼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총 25경기, 리그 25경기를 소화한 선수인데 올 시즌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 교체로 한 경기 출전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5살 때 맨체스터 시티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했고요. 2016년 2월 FA컵 첼시와의 경기에서 1군 데뷔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또한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요. 196cm의 또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 역시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주 포지션은 센터백이지만 웨스트브로미치 임대 시절 라이트백 출전 경험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둘 다 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압도적인 제공권과 안정적인 후방에서의 패스 공급이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또한 196cm라는 커다란 신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공격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큰 장점을 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언급됐던 선수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 선수. 이 선수 역시 잉글랜드 선수고요. 오른발잡이의 왼쪽 센터백을 주로 보는 선수입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뒤에서 공을 인터셉트할 수도 있고요. 많은 태클을 할 수도 있고 강하고 좀 빠르고 침착함도 있는 선수입니다. 신장은 앞선 두 선수에 비해 사실상 조금 작은 편인데요. 182cm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볼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이지 못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롱패스가 조금 약한 선수라고 하고요. 간결한 홈그라운드 수비에 강점을 보이고 전진 능력을 통해 공격에 많은 가담을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미 150
경기에 가까운 성인 레벨 경기에 출전을 했고 로이 호지슨 경에게는 미래의 잉글랜드 주장감이다라는 칭찬과 함께 패트릭 비에이라에게는 챔피언스 리그급 선수다라는 칭찬을 받아온 선수입니다. 마지막 트레보 찰로바 선수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첼시 선수고요.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 192cm에 키가 크고 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피지컬도 탄탄해서 몸싸움도 잘 안 밀리고 심지어 부상도 크게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 선수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드필더도 소화가 가능하고요. 센터백도 소화가 가능하고 오른쪽 풀백도 소화가 가능해서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기 좋은 또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롱볼의 강점을 보이고 드리블도 굉장히 잘하고요.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몸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도 꼽힙니다.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은 큰 키에도 불구하고 공중볼에서 좀 약점을 보이고요. 패스 미스가 조금 많다는 점, 그리고 태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수라고 합니다. 태클과 클리어링에 좀 약점을 보이는 선수라고 하고요. 따라서 첼시에서도 계속해서 주전 선수로는 뛰지 못하고 성장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와 온전하지 못한 폼을 보이기도 했고요. 앞서 언급된 4명의 후보생을 세부 기록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요. 일단 토트넘과의 결이 맞으려면 공격과 관련한 지표가 또 눈에 띄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격적인 볼 캐리,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몰고 들어간 모든 상황을 말하는 횟수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켈리가 1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찰로바가 149로 2등, 그리고 게히가 95, 토신이 78, 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몰고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투입시킨 이 공격적인 패스 관련해서는요. 찰로바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597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 두 번째로 토신 선수, 그리고 세 번째로 켈리, 그리고 네 번째로 게이 선수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격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켈리와 찰로바의 가담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태클과 관련해서는 찰로바 선수가 230회, 다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게이 선수가 176회, 토신 선수가 181회, 그리고 켈리 선수가 165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블락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토신 선수가 가장 높은 또 수비적인 블락을 보이고 있고, 이어 찰로바, 그리고 게히, 켈리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터치 관련해서는 토신 선수가 가장 많은 볼터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 켈리 선수, 그리고 게이 선수. 그에 반면 찰로바는 조금 낮은 수치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켈리 선수와 토신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패스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출전 시간으로 살펴보면요. 사실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토신 선수가 가장 높은 수치에 위치했고요. 2등으로는 켈리 선수, 그리고 그 뒤로 게히와 찰로바가 정말 조금의 차이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을 살펴보면요. 토신 선수가 압도적인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459회를 성공시키며 70.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 켈리 선수가 314회 성공으로 61%, 그리고 게이 선수가 301회로 56.2%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찰로바 선수는 공중볼에 좀 약한 모습이 있어서 50.9%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카드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메로 선수의 대체자가 온다면 또 로메로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파울을 많이 범하지 않는 선수여야 할 테니까요. 옐로 카드 기준으로 보면 찰로바가 24개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켈리와 게이가 동일하게 22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신 선수가 가장 적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1개. 다만 레드카드는 또 토신 선수가 하나, 찰로바 선수가 하나, 이렇게 둘이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켈리와 게이는 레드카드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점과 장점이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저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어떤 선수를 조금 더 선호할 것이고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데스리가 세리에 그리고 리그안까지 세계 여러 리그에서 다양한 수비수들을 눈여겨보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영입생 후보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트넘 관련 업데이트되는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준TV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